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이 좀 지난 시절이었어요. 막 결혼한 새댁이었던 저는 지방에서 대대로 농사를 크게 지어온 농사꾼 집안의 둘째 며느리였어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 흔히들 로스쿨이라고 부르는 법학대학원에 진학을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이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흔히 받는 질문이 있었어요. 공부만으로 한창 바쁠 시기인데 어떻게 이른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냐고요. 혹시 대대로 농사를 크게 지어온 시댁이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진 알부자이기 때문이었냐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시댁의 재산은 시부모님의 재산일 뿐 가난한 집안이었어도 저는 이 집안에 시집을 왔을 거라고요.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시부모님의 수수하고 순박한 심성에 반해버렸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도 땀 흘려 수확하는 정직한 보람을 아는 분들이었고 저는 그런 성품의 시부모님을 놓칠 수 없기에 로스쿨 진학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서둘러 결혼을 했던 것이었죠. 결혼 직후 지방에 있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저는 한동안 무척이나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시부모님은 생애 처음 맞이한 둘째 며느리인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저도 로스쿨 진학을 위한 공부에 힘쓰는 한편으로 시부모님을 공경하며 모셨죠. 정말이지 그저 행복에 겨운 날들이었어요. 다만 저에게 단 하나의 근심거리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머님. 궁금한 거? 세상 똑똑한 우리 며느님이 나 같은 농부한테 궁금할 것도 다 있다니? 에이, 어머님도 참. 저야 그냥 책상머리 공부만 해왔지. 세상 이치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걸요.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 어디 물어보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궁금증이면 좋겠구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하기 몇 해 전에 아버님이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그 양반이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긴 있었지. 뇌출혈이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그때 수술이 아주 잘 돼서 지금은 저렇게 멀쩡하잖니. 농사일이다 뭐다 새참으로 막걸리도 한 잔씩 해가면서 수술이 잘 되었다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전 좀 걱정이네요. 뭐가?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뇌출혈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힘든 농사일을 한사코 노려들지 않는 게 저는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본인이 좋아서 하겠다는 일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말리겠니? 그리고 우리 나이 정도 되면 평생 해오던 일 갑자기 손에서 놓아버리게 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폭삭 늙어버리는 법이야. 그게 세상 술리고 이치란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도 새참으로 드시는 막걸리는 줄였음 싶어요. 건강 생각해서라도. 시아버지의 나이도 나이였거니와 뇌출혈이라는 게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병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행여 시아버지의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챙겼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상한 불화의 씨앗은 시댁이 있는 지역에 말단 공무원 하나가 맏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상견례 날 처음 마주한 그 사람은 시부모님에게는 맏며느리이자 저에게는 큰 동서 될 여자였어요. 첫인상이 뭐랄까 묘하게 떨떠름하고 쎄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큰 동서를 처음 본 저는 무언가 괜히 막 불안했어요. 마치 미래에 벌어질 흉사를 미리 예견한 점쟁이처럼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를 마친 큰 동서가 저에게 은밀하게 묻더라고요. 시댁이 농사 짓고 있는 땅이랑 재산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평이나 되나? 재산은 얼마나 되고?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요. 거짓말.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걸 몰라? 시댁 재산에는 크게 관심을 둔 적이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요. 시부모님이 어딘가 많이 아프셔서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야 당연히 관리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지금은 두 분 다 정정하시잖아요? 엄연히 시부모님 두 분의 재산이고 두 분 다 건강하신데 며느리인 제가 굳이 나서서 시댁 재산에 눈길을 두는 건 무례한 행동이고요. 건강하기는 시아버님 쪽이 뇌출혈 병력 있다던데 수술도 크게 받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말죠, 형님. 아, 참. 걱정이 맞기는 한 거죠? 무슨 소리야? 상견례 끝나기가 무섭게 시댁 재산을 묻지를 않나. 그것도 은밀하게. 그리고 시아버님이 당장이라도 돌아가실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그런 행동들을 하는 저희가 궁금해서요. 그냥 뭐 어쨌든 내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가 될 예정이니까 저도 그냥 그랬으면 좋겠네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벌써부터 유산이니 어쩌니 하는 욕심 같은 건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새 시댁 식구로 손윗사람인 큰 동서가 들어온다니 괜히 텃세나 한번 부려보자는 심산 아니었냐고요? 전혀요. 상견례가 끝나기 무섭게 저를 으슥한 곳으로 불러내놓고는 시댁의 재산을 무슨 작당 모의하듯 은밀하게 캐묻는 큰동서의 행동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행동이었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형님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그래서 일종의 예방접종 차원에서 형님에게 경고를 했을 뿐이었고요. 시댁의 재산을 두고 헛된 욕심 따위 부리지 말라는 경고 말이죠. 그날의 경고가 제대로 먹혀 들었던 덕분일까요? 형님은 결혼 후 한동안은 잠잠하게 지내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의 남편인 아주버님이 해외 지사의 5년짜리 장기 파견 근무를 떠나던 바로 그 순간부터 형님의 이상한 행동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저기요 형님, 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다짜고짜 뭐가? 왜? 발뺌하지 마세요. 시부모님한테 이야기 다 듣고 온 참이니까. 대체 무슨 생각으로 멀쩡히 금슬 좋은 시부모님한테 이혼을 부추기는 거냐고요. 아, 그거 진짜 별거 아닌데? 이혼이 별거 아니라뇨. 동서는 눈먼 나랏돈이 꽤 많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나 봐? 그 눈먼 나랏돈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쏙쏙 빼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 모양이고 하기사 평생 공부만 하면서 살아온 샌님이 뭘 알겠냐마는.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나란이라는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공무원이 시부모님 위장이혼 시켜놓고 기초생활지원금 받아먹어도 되는 거냐고요. 나란이라는 공무원이니까 나란 일 돌아가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이러는 건데? 그니까 그게 공무원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요. 시부모님 위장이혼 시키고 기초생활지원금 타먹겠다는 건 부당수급이고 부당수급은 엄연히 불법인데 불법이면 좀 어때? 솔직히 그렇잖아? 시댁 재산을 전부 시아버지 앞으로 돌려놓고 시부모님 위장 이혼시키면 시어머니 앞으로 잡혀있는 재산이 한 푼도 없으니까 기초생활지원금을 꽁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기초생활지원금을 안 빼먹을 사람이 어딨다고? 세상에는요. 법이나 양심 잠깐 어기면 큰 이득 볼 수 있다는 거 뻔히 다 알면서도 지킬 거 반드시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세상에는 말이야 동서 법이니 양심이니 적당히들 어겨가면서 그 덕분에 챙길 수 있는 이득들 적당히 누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 왜? 나 혼자만 정직하겠답시고 버티면 살면서 손해니까. 그리고 불법이거나 말거나 안 걸리면 장땡 아니겠어? 아니요. 방금 그 말에는 절대 동의 못하겠는데요. 시부모님 위장이혼 시키는 것도 동의할 수 없고 불법으로 기초생활지원금 수급받는 건 더더욱 두고 볼 수도 없겠는데요. 맘대로 해보든가. 동서가 이혼하나? 시부모님이 이혼하는 거지?
그리고 기초생활지원금 내가 먹자는 거 아니야. 평생 농사일에 고생하면서 산 시부모님한테 쥐어드릴 생각일 뿐이지. 그 돈 어차피 시부모님이 세금으로 낸 돈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큰동서의 이상한 행동은 멀쩡히 금슬 좋게 잘 지내고 있던 시부모님을 위장이혼시키려고 애쓴다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에게 기초생활지원금을 매달 수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요. 시댁의 땅과 재산들을 전부 시아버지 앞으로 돌려놓은 뒤 위장이혼을 하면 시어머니 앞으로 잡혀있는 재산이 한 푼도 없으니 기초생활지원금을 꽁으로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와 남편은 당연히 큰동서와 대립했죠. 시부모님에게 위장이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며 열성적으로 설득했죠. 이제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큰동서의 위장이혼 제안을 영 꺼림칙하게 여기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을 꼬드기는 큰동서의 거짓 효녀 행세와 여우짓은 상상 이상으로 대단했죠. 결국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우리 맏며느리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더구나. 공무원이라서 그런가 나라 돌아가는 이치에도 아주 훤하고 맏며느리 하나 아주 잘 들인 모양이야. 결국 위장이혼을 하시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요? 그래, 해야겠다. 그동안 내가 나라에다 억울하게 공짜로 갖다 바친 세금이 아까워서라도 위장이혼이니 뭔지 해서 기초생활지원금 받아내야겠어. 시부모가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넌 무슨 말이 그렇게나 많니? 형님이 그래요. 억울하게 공짜로 가져다가 바친 세금을 이참에 기초생활지원금으로 돌려받자고? 그랬다면? 아니에요. 어머님은 억울한 세금 공짜로 나라에다 바친 적 없으세요. 그동안 어머님이 낸 세금으로 우리 식구들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왔죠. 보자보자니까 아주 어디서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들기를. 시애미 가방끈 짧다고 무시하는 거냐 뭐냐. 어머님, 기왕 큰소리 나온 김에 어디 한번 따져나 보자. 넌 명색이 며느리라는 것이 시부모가 매달 꼴랑 몇십만 원 받아 챙기는 게 그렇게 아깝다던? 시부모가 위장이혼으로 기초생활지원금 좀 받아먹는 일로다가 변호사가 될 내 앞길이라도 망칠까봐 그게 그렇게 겁이 난다던? 형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머님 가방끈 짧다고 무시하는 거라고요? 변호사가 될 제 앞길에 시부모님이 방해가 될까봐 걱정해서 위장이혼을 반대하는 거라고요? 그래, 그러더구나. 내 눈에 보이기에도 그래 보이고.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듣기 싫다니까는 그동안 시부모 앞에서 차마 며느리 행세나 해가면서 뒤로는 네 입속만 챙기려고 했던 이중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려. 무슨 말을 해도 듣기 싫고 더는 꼴도 보기 싫으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지금 그 말씀은 저희를 분가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변호사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기가 어두워서야 너랑 작은 아들 없는 자식인 셈 치겠다는 얘기다. 크게 역정을 낸 시어머니는 설득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 부부를 외면하며 돌아섰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불려시 큰동서가 시부모님에게 저희 부부를 얼마나 이간질시켰으면 그 사람 좋던 시부모님이 저렇게 돌변하셨을까 싶어서요. 어떤 말로 이간질을 놓았을지는 아주 뻔한 얘기였죠.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의 가방끈이 짧다며 무시하는 거라고 했겠죠. 저와 남편은 오직 우리 부부의 앞날만을 위해 시부모님을 깔아뭉개려 드는 아주 몹쓸 불효자라고도 했겠죠. 정작 제일 몹쓸 불효자는 불려시 큰동서 본인이면서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처음으로 등을 돌리던 날, 저희 부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서울로 분가해 나오기로 결정했어요. 뇌출혈 병력과 수술 이력이 있는 시아버지의 건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고 걱정이었거든요. 시부모님과
계속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 불려시 큰동서로 인한 오해를 바로잡자면 반드시 많은 노력과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내추럴 병력이 있는 시아버지의 혈압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당장은 오해가 억울할지라도 일단 시아버지의 건강을 우선순위로 두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분가였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저희 부부를 향한 시부모님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때 형님으로 인한 오해는 그때가 오기만을 천천히 기다렸다가 시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충격이 덜한 방법으로 풀어내기 위해서요. 그로부터 약 3년 뒤 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변호사가 되었어요. 결국 로스쿨에 합격했고 끝내 순조롭게 졸업까지 마칠 수 있었던 덕분이었죠. 변호사가 된 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을 많이 쏟았어요. 저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는 억울한 피해자들이었죠. 그렇게 억울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던 작년 어느 여름날 덜컥 비보가 전해졌어요. 깊은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 소송 준비에 여념이 없던 저를 찾아온 남편으로부터 전해진 비보는 미안한데 여보,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 잠깐 미룰 수 있지 않을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왜? 그게 무슨 일인데, 응? 아버지가 하는 말만을 망연자실하니 반복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의 가슴도 내려앉았어요. 제발 저의 짐작과 같은 일만은 벌어지지 않았기를.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네. 나도 방금 연락받았어. 당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뇌출혈이 재발하셨다더라. 알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벌써부터 슬퍼하고 그러지 마. 아주버님 외국에 계시는 지금에는 당신이 집안 기둥이야. 내 말 이해하지? 저는 남편의 마음을 다잡아가며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시댁 근처의 병원으로 급히 향했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지 저희 부부의 얼굴을 마주한 지 몇 시간 만에 결국 임종을 맞이하셨죠. 형님은 시아버지의 임종부터 발인이 끝나기까지 코빼기조차 보이질 않았어요. 해외 장기 출장을 나가 있던 아주버님이야 결국 어쩔 수 없이 귀국을 못했다는 사정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큰동서는 아니었다고요. 한 동네에 사는 맏며느리가 심지어 상주된 입장인 자가 장례가 다 끝나도록 코빼기조차 비추지 않는 건 분명 선을 넘은 행동인 거죠. 더 기가 막히고 치가 떨리는 건 장례가 끝나고 며칠씩이나 지나고 나서야 변호사를 대동하고 시댁에 나타난 맏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내어놓은 첫 마디였어요.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뭐 슬픈 건 슬픈 거고 절차는 절차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이 집에서 언제까지 나가주실 수 있나요, 어머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였으면 좋겠는데. 큰동서의 첫마디에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하는 찰나. 순간 아차 생각난 구석이 있던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3년 전에 형님이 시키는 대로 시아버님이랑 위정이혼 하셨나요? 그때 그랬었지. 그러면 혹시 위정이혼 하실 때 시댁 모든 재산을 시아버님 명의로 돌려놓았고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는 없어. 큰며느리가 꼭 그래야만이 내 앞으로 잡힌 재산이 없게 돼서 기초생활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길래 뭣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순간 두통이 지끈 올라오더라고요. 불려시 큰동서의 꼼수를 너무 뻔하게 읽어내고야 말았으니까요. 형님이 시부모님을 위장 이혼시킨 건 기초생활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시댁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굳이
시댁의 전 재산을 뇌출혈 병력과 큰 수술 이력이 있는 시아버지 앞으로 돌려놓자고 우겨댔던 거고요. 시댁의 전 재산을 시아버님 명의로 해둔 채로 위장 이혼을 한 뒤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법적으로 이혼한 시어머니는 유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테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유산을 불려시 형님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버렸고 저는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형님에게 맞서야만 했죠. 이래서 장례식에는 코빼기도 안 비춘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위장 이혼을 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유산을 갈취하려고 했던 목표는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거고요. 상속 집행에 대해서 통보하려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들으면 변호사라도 된 줄 알겠어? 형님, 아니 이봐요. 뭐, 그렇다면 니깎게 뭐 어쩔 건데? 세상 결국 서류 노름이야. 시댁의 모든 재산은 돌아가신 시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고 시어머니는 벌써 3년 전에 이혼한 법적 남남이잖아? 당연히 시어머니는 상속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고 당연히 친권자인 나랑 내 남편 쪽으로 상속될 유산이고 내 권리 내가 행사하겠다는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하긴 당신은 늘 그랬지. 세상 제일 잘난 척 스스로 몹쓸 사람인 줄도 모르고 삐대는 꼬라지가 말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나 아직 내 손윗 사람이다. 그쪽이나 말 함부로 하지 말죠. 시아버님 재산은 당연히 시어머니 몫이어야 하니까 내가 그렇게 되도록 지켜낼 거고. 그러자 주변 눈치를 잠시 살피던 형님은 저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수작을 걸어왔죠. 시아버지의 유산을 큰동서 본인이 다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정 억울하면 저와 큰동서 둘이서 반반씩 나눠 갖는 게 어떻겠냐는 수작이었어요. 속셈이야 훤했죠. 저희 남편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아들이자 친권자, 그리고 상속권자였으니까요. 큰동서는 괜한 법정 다툼으로 상속에 지장이 생기느니 차라리 저희 부부의 지분만큼 나누어 줌으로써 장장 3년여에 걸친 유산 갈취 작전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연히 딱 잘라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한편으로 저의 명함을 건네며 사무적인 말투로 선전포고를 날렸어요. 하늘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님, 그러니까 유복희 여사님의 법적 대리인이기도 하고요. 뭐야? 동서 진짜 변호사 된 거야? 어디서 주워온 변호사 명함 아니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보면 알게 되겠죠. 당신에게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어떤 권리가 주어질지 또한 법정에서 보면 알게 될 일이고. 그럼 공판 기일에 뵙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유산을 두고 저와 불려시 큰동서는 그렇게 법정 공방을 시작했고 오래지 않아 유산의 거취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던 공판날에서야 저희는 다시 만났어요. 시부모님이 3년 전에 이혼한 사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큰동서는 무척이나 의기양양한 눈치였지만 저에게도 비장의 카드는 있었죠. 그 비장의 카드는 바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고인과 유복희 여사의 이혼이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를 심각하게 침해당한 채로 강요된 합의이며 당사자들에게는 이혼의 의사와 이혼 부부로 살아온 사실, 일체가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로서 원고 측과 맏며느리인 피고인 사이에 지난 3년간 통화 녹취록의 일부를 제출합니다.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증거일 뿐더러 오늘 재판의 본질은 고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 권리가 유복희 여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3년 전 노부부의 이혼에 대하여 다루는 재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본 변호인의 주장은 노부부의 이혼이 무효임을 밝히는 동시에 이혼이 무효인인 만큼 고인의 유산에 대한 제1상속권자는 맏며느리인 피고인이 아닌 유복희 여사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지난 3년간 원고 측과 피고인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긴 판사님은 이내 제가 준비한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고
제가 준비한 통화 녹취록이 재판장에 흘러나오기가 무섭게 불려시 큰 동서는 사색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 통화 녹취록은 큰 동서가 시부모님에게 위장 이혼을 종용하던 당시부터 꾸준하게 녹음되어 왔던 녹음 파일이었거든요. 당연히 통화 내용 중에는 시부모님에게 반드시 시댁의 전 재산을 시아버지 앞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위장 이혼을 해야 한다며 반쯤 강요하는 큰 동서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덕분에 재판은 아주 싱겁게도 저희 승리로 돌아오나 싶었죠. 바로 그때 꼴에 공무원이랍시고 어디서 뭘 주워 듣긴 들었던 모양인지 불려시 큰 동서가 자기 측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거 도청이잖아요. 도청은 불법이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전부 무효고, 그러니까 지금 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만하세요, 피고인. 불법 도청이 아니라는 증거도 준비했으니까. 뭐? 지금 이 녹음 파일은 원고 측인 노부부가 피고인과 직접 통화한 내용이며 통화 당사자인 원고 측의 휴대폰을 통해 직접 녹음된 증거이므로 불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휴대폰이라고는 카톡도 못해, 문자도 못 보내. 꼴랑 전화통화밖에 할 줄 모르는 노인네가 뭘 안다고 매번 일일이 녹음을 하고 앉아있었겠냐고. 매번 직접 일일이 녹음을 할 필요는 없죠. 요즘에는 세상에는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일종의 블랙박스와도 같은 스마트폰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랬어요. 시부모님의 스마트폰에는 모든 전화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과 통화 자동 녹음 애플리케이션은 시부모님을 향한 저와 남편의 진심의 결과였죠. 과거 시댁으로부터 분가에 나오던 날, 저희 부부는 형님이 행여라도 순박한 시부모님을 등쳐먹으려 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품고 있었고, 만약 그럴 경우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시부모님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하며 시댁을 떠났어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둔 채로 말이죠. 사실 저와 남편 또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큰동서와의 재판을 준비하던 도중에 기억이 났던 거예요. 증거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거고요. 증거의 위력은 대단했어요. 법정이 시부모의 이혼이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심각하게 침해된 채로 강요된 이혼이라는 저의 주장을 진정으로 인정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이혼 취소 판결을 받아낸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의 법적 부부관계를 수복했으며, 시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최우선의 권리는 당연하게도 법적 배우자인 시어머니에게 돌아갔거든요. 무척이나 뿌듯하고 무척이나 싱거운 승리였죠. 그렇게 재판은 전적으로 저와 시어머니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거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시부모님에게 흉악한 욕심을 들이밀었던 불려시 큰동서가 법적 도덕적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옳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승리하고 법정을 떠나며 그 여자에게 두 번째 선전포고를 날렸어요. 유감이네요. 장장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욕심을 부려왔던 유산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되어서. 너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두고 보자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군지. 그럽시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구일지 어디 두고 보자고요. 참고로 힌트 하나 주자면 이제 겨우 유산 관련 재판 하나 끝냈을 뿐이야. 이혼 소송은 아직 접수도 안 했고 공무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지금 이 정도 부당행위면 공무원직 파면 충분히 당하고도 남을 테니까. 수포로 돌아간 유산 갈취로 인해 가뜩이나 분기에 차있던 그 여자가 악에 받쳐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데 제가 연락해두었던 아주버님이 나타나셨어요. 자신이 외국에 있는 동안 큰동서가 벌였던 만행들을 전부 알게 된 시아주버님은 곧장 이혼 소송을 접수했어요. 그 이혼 소송의 시아주버님 측 법적 대리인, 변호사는 저였어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그 여자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걸복걸하거나 말거나 제가 이혼 소송을 접수하면서 불려시 그 여자와 악연은 종지부를 찍었답니다. 이혼 소송은 저의 예상 그대로 소송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아주 쉽게 끝이 났어요. 그토록 욕심을 냈던 시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고 시아주버님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포함한 이혼까지 당했을 뿐더러 공무원의 자격마저 파면당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유산 관련 재판에서 승리하던 날 저와 저희 남편에게 한때나마 등을 돌렸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꼭 끌어안아드렸고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한때나마 저희 부부에게 등을 돌렸던 일이 두고두고 죄스러운 모양인지 전보다 저를 훨씬 많이 아껴주세요. 그 은혜를 앞으로 어찌 다 갚아야 하나 싶을 만큼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저는 오늘도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고 있어요. 변호사가 되어 세상에 던졌던 억울한 피해자들의 편에 서겠다는 출사표를 반드시 지켜나가 보겠습니다. 저의 생이 모두 끝나는 그날까지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